여러분 슈퍼노멀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일반적으로 평범하지 않은 혹은 비범한 등의 의미로 사용되어 왔는데요. 이 단어가 최근 유명 자동차 광고 카피로 쓰이면서 새롭게 이목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언뜻 듣기엔 평범함과 특별함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개념의 조합 때문에 그래서 평범하다는 건지 특별하다는 건지 헷갈리시기도 할 텐데요. 평범함 속에 숨겨진 비범함, 즉 이 과도하게 꾸며진 특별함보다는 본질에 충실한 제품을 더 높게 평가한다는 뜻이죠.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우리 삶이야말로 이 슈퍼노멀의 가치가 가장 강력하게 적용되는 영역이 아닐까 싶은데요. 왜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연예인들 다수가 단 하루라도 평범한 삶을 살아보고 싶다라고 고백한 걸 보면 말이죠. 지루하고 재미없는 삶이 아니라 평범함 속에서 빛나는 특별한 삶을 살고 싶은 여러분께 오늘 강연이 작은 울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스센터의 박보희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강연 들려주실 건가요? 오늘은 제가 살아왔던 인생 속에서 제가 했던 선택들, 그리고 그 속에서 가져왔던 결과물들을 통해서 제가 얻었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유수 박보희 선생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 예스센터라는 곳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살고 있는 사회복지사 박보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연은 극과 극 내 인생을 바꾸는 선택이라는 주제인데요. 여러분들 살면서 혹시 선택을 몇 번 정도 하세요? 아니면 하루에 선택을 몇 번이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셀 수 없이 많이 하시죠. 저는 아침에 눈 떠서 가장 먼저 하는 선택이 오늘 회사에 갈까? 더 잘까? 제가 아침잠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올해 28인데요. 제가 회사 생활을 한 지 약 한 4년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도 아침에 눈 뜨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요. 근데 앞으로도 한 4, 50년을 살아도 아침에 눈 뜨는 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아침에 제가 눈 떠서 하는 회사에 갈까 더 잘까? 라는 그 선택을 하고 난 뒤에 두 가지 선택 중에 어떤 거라도 결과가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정말 대비되는 결과가 생길 거잖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더 잠을 자면 큰일 나죠. 네. 그런 작은 선택부터 정말 인생을 두고 결정해야 되는 큰 선택까지 저한테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선택이 있었고 그런 사소한 선택들보다도 정말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선택들이 훨씬 더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긴장하고 지금도 늘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만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선택을 굉장히 많이 하는 친구들이에요. 선택이라는 걸 가지고 왔는데요. 선택은 일반적으로 의지, 결의 등으로 옮겨질 수 있는 말. 본인이 하고 싶은 의지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게 선택이죠. 저는 제 인생에서 15이라는 나이에 처음 제 인생에 대한 중대한 선택을 했었어요. 어떤 삶을 살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깊게 고민했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중2가 보통 북한에서도 못 쳐들어온다 그러잖아요. 중2병 때문에. 제가 그런 중2였어요. 평범하게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을 할 건가에 대한 평범한 삶이라는 한 가지의 선택.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남의 의지, 아빠, 오빠 다 필요 없이 저 혼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정말 재밌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선택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심도 깊게 했어요. 혼자서 밤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으세요? 재밌는 삶. 네,
저는 굉장한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매일매일이 똑같고 반복되면 굉장히 화가 나요. 저희 아이들이 조금 특별해야 제가 법무부 기관에 있다 보니까 일반 청소년이 아닌 비행 청소년, 여러분들 흔히 뉴스에서 보시는 뭐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 난 애들, 뭐 무면허 운전하다가 때려박은 애들, 그런 애들 데리고 함께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친구들이 하는 게 매일매일 판타스틱했어요. 사람이 왜 저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제가 그 친구들이랑 함께 살면서 처음에는 매일매일이 판타스틱해서 즐거웠는데 4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그 판타스틱한 일이 매일매일 벌어져요. 이제는 그것도 똑같은 삶의 반복이에요. 제 삶의 일부가 된 거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지금의 제가 살아가는 인생은 저 나이 때 제가 택했던 재미있는 삶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15살에 재미있는 삶을 택하면서 제 인생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어요. 제가 평범한 삶을 택했다면 아마 일반적인 제 또래 친구들과 똑같이 중학교, 고등학교 정규과정을 졸업하고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던 제 꿈을 향할 수 있는 뭐 대학을 가든 아니면 어떤 교육을 받든 그런 일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살아갔겠죠. 근데 제가 택했던 재미있는 삶을 살면서 제 결과는 결국에 정신여자정보산업학교라는 곳이었어요. 혹시 이 학교가 어딘지 아시나요? 들어보신 적이 없나요? 이 학교는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에 위치해 있어요. 이 학교는 무슨 학교냐면 안양여자소년원입니다. 네. 제가 소년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살아온 인생을 제 후배들을 가르치면서 그 친구들한테 나보다 좀 더 나은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제가 재미있는 삶을 택하면서 일단은 가장 우선적으로 가출을 해요. 왜냐? 제가 위에 나이 터울이 많은 오빠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빠들이 보통 여동생이, 그것도 나이 터울이 한 10살 정도 나는 여동생이 나쁜 짓을 하거나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학교에서 매일같이 전화가 오거나 하면 어떻게 할까요? 화를 내요. 그쵸? 근데 그 화를 내는 강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저는 세상에서 아빠나 엄마보다 오빠가 더 무서워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아빠랑 같이 생활을 하면서 중학교가 올라가면서 아빠랑도 살기가 싫은 거예요. 14살 때는 가출을 몰랐어요. 전 집이 제일 좋은 애인 줄 알았거든요. 학교가 제일 즐겁고. 근데 학교에서 뭔가를 걸렸어요. 잘못을 했어요. 아빠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저희 아빠는 굉장히 불같거든요, 성격이. 그래서 그 결과 내가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가 눈에 훤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빠가 돌아오기 전에 회사에서 가방을 메고 떠납니다. 오빠 집으로. 그리고 그날부터 오빠들이랑 살았어요. 왜냐면 오빠들은 저를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 제가 누굴 보고 배웠어요? 오빠 보고 배웠어요. 네. 왜냐면 제가 아기 때 7살, 8살, 9살 때 이미 오빠들은 다 중고등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하던 짓을 제가 눈으로 봤고 저는 학습이 굉장히 빠른 아이예요. 특히 눈으로 경험하는 학습, 보는 학습. 그렇기 때문에 오빠들이 하는 짓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자기들은 되고 난 안 된대요. 근데 처음에는 말로 타일렀어요, 저를. 근데 이게 조금 도가 지나치죠. 왜냐? 제가 말을 한다 그래서 들을 애가 아니거든요. 사람이 한 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한 번 제 몸에 손대기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손을 대요. 자기가 화가 날 때마다 저를 때려요. 근데 얘는 아빠보다 좀 심해요. 근데 본인은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싫고 아빠를 안 닮을 거래요. 그래서 저희 오빠가 저를 어느 정도까지 때렸냐면 여동생을, 그것도 10살 어린 여동생을 엎드려 뻗쳐 시켜놓고 쇠파이프로 때릴 수 있는 우리 오빠밖에 없어요. 제가 학교를 1년에 한 5-6번은 여기 허벅지가 전부 다 피멍이 들어가지고 터지기 직전까지도 될 정도로 해서 학교를 가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수업을 하잖아요. 앉아있지를 못했어요. 맨날 책상에 엎드려가지고. 그래서 한 3번째쯤 선생님이 집에 전화했어요. 한 번 더 때리면 가정폭력으로 신고할 거라고. 근데 그 시대에 지금부터 벌써 10년 이상이죠. 그 전에 그 동네에서 뭐 가정폭력 이런 게 먹히지도 않아요. 파출소에 신고하면 제가 이상한 애예요.
그리고 경찰 아저씨가 그러죠. 네가 잘못한 거야. 누가 그 나이에 담배 피고 술 먹으래. 근데 그날은 오빠가 굉장히 화가 났나 봐요. 그러더니 제가 한 5대를 맞고 싹싹 빌었는데 또 엎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한 대 더 맞으면 진짜 허벅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때는. 엎드리는 순간에도 난 못 맞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때리려는 찰나에 제가 잘못했다고 일어난 거죠. 그 쇠파이프가 머리를 때렸어요. 네.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오빠가 때리려고 하면 겁이 나요.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신나게 놀았어요. 재미있는 삶을 하면서. 한 달을 딱 놀고 났다가 동네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친구들을 보고 싶고. 그래서 친구들을 몰래 만나러 갔어요. 오빠 몰래. 동네가 좁다 그랬잖아요. 제 친구들은 이미 다 오빠한테 포섭돼 있었던 거예요. 제 친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저희 오빠거든요. PC방에서 신나게 게임하다 잡혔어요. 누가 뒤에 와서 뒤통수를 탁 때리더라고요. 제 친구인 줄 알았어요. 저희들이 흔히 중학교 때 하는 욕을 하면서 너 미쳤냐고 돌아오는데 오빠죠. 오빠가 저더러 그러더라고요. 네가 미친 것 같다고. 그러더니 제 목덜미를 잡고 집까지 갔죠. 그날 정말 죽을 듯이 맞은 것 같아요. 제가 만나는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해보면 가출은 거의 병이에요. 한 번 가출하고 집에서 쭉 사는 친구들은 없어요. 왜냐? 이미 자유에 길들여졌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서의 생활이 정말 지옥 같은 거예요. 오빠가 무섭고 뭐하고를 다 떠나서 그냥 놀고 싶은 거예요. 재밌게. 또 그 집을 또 나가요. 한 달 만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가출을 해요. 제가 지금 가출한 지 13년이 됐어요. 28이니까요. 근데 왜 13년 동안 도망 다닐 수 있었냐? 제가 가출을 하려고 마음먹은 그날 새벽에 고민했어요. 아, 내가 이제 또 잡히면 난 어디 묻힌다. 그러니까 잡히지 않을 곳으로 도망가야 되겠다. 만약에 지금의 제 나이에 제 상황이었으면 저는 가방을 메고 외국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그 나이에는 그런 걸 몰랐으니까 가방을 메고 어디로 갔냐? 저희 집이 강원도 홍천이에요. 제가 부산광역시로 갔어요. 정말 멀어요. 끝과 끝이잖아요.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재밌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1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그 나이에? 없어요. 15살짜리 어린애를 써주는 데는 없어요. 그것도 여자애를. 그리고 부산은 굉장히 사투리가 강해요. 근데 저는 서울말을 쓰잖아요. 다 이상하게 봐요. 쟤 여기 왜 와 있지? 약간. 그래서 싸우기도 엄청 많이 싸웠어요. 늘 시비가 붙기 시작했고 나는 그런 애가 아니고 친구랑 싸우고 욕할 줄도 잘 모르는 애였는데 어느새 저를 지켜야 되는 애가 된 거예요. 저 혼자. 누가 저 지켜줄 거 아니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그냥 호의적으로 대해주진 않잖아요. 그거를 15살에 처음 알았어요. 밖에 살면서. 그러면서 저랑 비슷한 환경의 친구들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랑 무리가 지어지고 어떻게 보면 핑계지만 가장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게 범죄였던 거예요. 그때는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알아요. 지금은 그게 정당하지 않았고 내가 했던 것들이 잘못됐었고. 근데 그때는 그냥 마냥 신났어요. 아무도 나를 터치하지 않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었고. 결과가 저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19, 20살이 되고 생각이 생기잖아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한 20살쯤 되면 생기더라고요. 그때 딱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 왜 여기 앉아있지? 제가 15살 때부터 21살 때까지 소년원과 경찰서, 보호관찰을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소년원에서 생활을 할 때도 선생님들이 전부 다 제 교도소 갈 거라고. 장기적인 범죄자가 될 거다. 저희 집 약간 독고다이예요. 저희 오빠들도 사고를 많이 쳤고 지금도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경찰서를 가거나 구치소를 가거나 해도 아빠가 일절 안 가요. 저도 물론 갈 일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빠들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들이 받아보지 못했으니까 본인들이 저한테 해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경찰서에 가거나 어디를 가도 오지 않아요. 그래서 늘 혼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잃을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잃을 건 내 목숨 하나예요. 이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삶에 대해서 그닥 살아야 될 이유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내 맘대로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면 그 내가 거기서 싸우고 선생한테 욕을 하고 했을 때의 결과는 결국 수갑 차고 포석 묶이고 독방에 갇혀요. 그걸 알면서도 해야 됐던 거예요. 내가 제일 세고 나 세니까 건들지 말라고 보여줬어야 되니까. 근데 어느 날 소년원에 누워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수치스럽더라고요. 제가. 그 수갑 차고 포석 묶이고 아무도 안 해보셨잖아요, 여기. 그게 되게 수치스러워요. 근데 구치소에 가면 밥을 문을 열고 주는 게 아니라 이런 구멍으로 밥을 넣어줘요. 근데 사람이 개가 아니잖아요. 근데 꼭 개마냥 개밥그릇처럼 생긴 거에 밥을 줘요. 그 생각이 문득 떠오르면서 아, 나 이렇게 살고 싶진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재밌는 삶을 계속 살 건지 사람다운 삶을 살 건지. 평범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었어요. 내 또래 애들처럼. 나도 평범한 가정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어땠을까. 그러면서 내가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사람답게 살 수 있었을까. 근데 아무것도 방법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전 소년원을 퇴원해도 갈 데가 없었어요. 집으로 가고 싶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그 두려움이 나이가 들어도 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퇴원을 하면서 소년원 아이들이 퇴원할 때 갈 데가 없을 때 보호자가 될 수 있는 자립시설이죠. 그 시설에 가게 됐어요. 그게 바로 제가 일하는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삶을, 사람다운 삶을 시작을 해요. 그게 벌써 제가 28이니까 만 7년 정도가 됐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제가 그 협회에서 아이들을 보는 생활지도 주임이 돼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제 본래 직업은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이에요. 근데 제가 사회복지사를 할 거라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늘 시설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엔 다 대부분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보면서 그랬거든요. 진짜 극한 직업이다. 저걸 어떻게 하지? 내가 선생이었다면 나 같은 애가 있으면 진짜 때려 죽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소년원에 또 혹은 쉼터에 뭐 보호관찰에 막 다니면서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아, 저런 사람이 되면은 좋을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왜냐면 소년원에서 저한테 다 아, 저거 안 내려냐 라고 막 선생님들이 손가락질 했잖아요. 근데 딱 한 선생님만 저거 되래야 라고 얘기를 해준 선생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제가 퇴원을 하고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갈 때 저를 지켜주셨어요. 너 할 수 있어 라고. 그랬더니 그 선생님과 친했던 나를 아는 선생님들이 제 주위를 둘러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안양시 그 범계동 한 중앙에 있는 에뛰드 하우스를 다녔어요. 처음 일을 해봤어요. 가니까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공주님, 에뛰드 하우스입니다. 전 처음에 인사를 그렇게 하라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 하는 건가? 뭐 공주래 사람들어. 그랬더니 남자가 들어오면 왕자라고 해야 된대요. 난 여기서 일을 할 수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일해서 처음 벌은 그 120의 돈이 굉장히 값진 거예요. 그치만 그렇다고 돈을 모을 수 있어요? 없어요. 늘 써야 돼요. 번 만큼. 그러다 보니까 그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들을 통해서 제가 일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감시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동네 선생님들을 통해서. 근데 선생님들은 그게 감시였는데 제 눈에는 반가운 거예요. 그리고 누가 또 찾아올지 모르니까 출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칭찬을 처음 받아봤거든요. 그러면서 평범하게 사는 걸 눈으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 선생님한테는 그때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그 아들 중에 막내가 3살이고 첫째가 초등학생 때였어요. 근데 그 막내는 지금도 제가 자기 누나인 줄 알아요. 네.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 댁에 가는 건 일도 아니에요. 가서 같이 전부 쳐요. 그 며느리 수업이래요, 저더러. 원래 엄마한테 배우는 거래요. 근데 전 배우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눈으로 직접 보여주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서 네가 뭘 해도 난 네 옆에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대학을 갈 생각이 1도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중학교를 그만두고 고등학교 나이가 되면서
저보다 모자라 보이는 친구들이 저한테 놀리는 거예요. 딱졸이라고. 그 딱졸이 초졸이라는 걸 비하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냥 저보다 모자라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근데 저런 애가 지는 중졸이고 저는 딱졸이라고 놀려요. 그래서 제가 오기가 발동했어요. 제가 희한한 오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을 다 해버려요. 검정고시로. 그리고 18살이 되는 해에 대학에 입학을 해요. 시설에 있으면서. 제가 갔던 과가 실용음악과였어요. 저는 원래 음악을 하는 게 꿈이었고 노래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학교 가니까 못 해먹겠더라고요. 왜냐면 이미 자유로운 삶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짜여진 삶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도 안 돼서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는 내 체질이 아니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저한테 보이야 대학을 가는 게 어떻니 했을 때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나는 열심히 돈을 벌이 하면서. 근데 어느 날 문득 언제까지 화장품을 팔 건가. 진상 아줌마들은 계속 오고 화는 계속 나고 학교를 한번 가볼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문득 선생님한테 그래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 같은 사람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러려면 대학 가야 돼. 전 학교는 안 갈래요. 이러고 말았거든요. 그로부터 2달 뒤에 어떤 문자가 하나 띄고 와요. 알바를 하고 있는데. 문자를 딱 봤더니 박보희님 전남도립대학교 사회복지상담과에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라는 문자가 온 거예요. 대학교 입학원서는 본인이 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이 낼 수 있더라고요. 그것도 전라도 담양이래요. 전 태어나서 전라도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전라도에 가래요. 저 혼자. 그러면서 학교가 정말 좋대요. 구경을 시켜주겠대요. 저를 데리고 친히 안양에서 담양까지 갔어요. 주말에 시간 내서. 깜짝 놀랐어요. 저 대학생활 18살에 해봤으니까 학교 앞은 번화가가 반짝반짝하고 술도 먹을 수 있고 해야 되는데 갔더니 산만 있어요. 담양 가보신 분 있어요 혹시? 담양 가면 중록원이라고 굉장히 큰 대나무 숲이 있어요. 그 앞에 학교가 있어요. 아시겠죠? 가보신 분. 아무것도 없어요. 편의점 2km 걸어가야 됐어요. 그때는. 내가 여기서 과연 삶을 살 수 있을 건가에 대한 가장 큰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살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가장 큰 이유가 그 선생님이었어요. 현재는 법무부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오연학 회장님이라는 선생님인데 그분이 제가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법무부에 있는 장학금이랑 장학금은 다 해줬어요. 근데 그분 성격이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저를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저도 굉장히 센데. 전 지금도 맞아요, 계장님한테. 나이가 28이고 30인데. 근데 계장님이 저를 데리고 학교 입학식 날 내려가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너 성적 거지같이 나오면 알아서 해라. 왜냐면 계장님이 굉장히 압박을 많이 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저는 굉장히 잘해야 되는 애가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했냐? 아니죠. 저는 꾀가 많아요. 저는 가서 뭘 했냐? 과대를 했어요. 네. 학회장을 했고요. 그리고 학교를 안 가도 교수님들이 보이니까 과 돼요. 왜냐? 전 평소에 일을 잘하거든요. 교수님들 비위를 잘 맞추고요. 소년원에 오래 살았다 보니까 이걸 굉장히 잘해요. 교수님들한테. 교수님들이 굉장히 좋아요. 저희 과가 대대로 학회장이 여자 학회장이 일절 없어요. 그리고 25 이하 학회장이 없어요. 제가 최초였어요. 23세 여자 학회장이. 그 교수님들이 그랬어요. 지금껏 역대 학회장들 중에 네가 최고라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학교에서 그렇게 성적을 잘 받은 거고 서울에선 난리가 났어요. 법무부에서. 얘는 세상에 이런 애가 없다. 얘를 서울대를 보냈어야 됐다. 말도 안 되죠. 서울대 갔으면 끝났어요. 지금도 레포트 제대로 못 써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게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고 했던 인생에서 선생님이 되니까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가장 울컥했던 건 스승의 날 아침에 스승의 날인지 몰랐어요. 막 출근하고 있는데 전화가 계속 와요. 바빠 죽겠는데 늦었는데 자드냐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제일 먼저 하는 선택 늦잠 잘까? 회사 갈까? 그날은 늦잠 잘까였어요. 그 늦잠 자고 늦어가지고 막 가고 있는데 전화가 계속 와요. 받았는데 블루투스로 받았는데 노랫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듣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그러고서는 블루투스를 끄고 전화를 받았는데 스승의 날 노래더라고요. 저희 태어난 애가 전화가 와서 스승의 날 노래를 불러주더라고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게 저한테는 도전할 수 있는 이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늘 저는 도전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요. 결국에 매번 도전의 목표가 달성되면 또 다른 도전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전하는 삶을 사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안정돼 있는 삶이 아니라. 저는 후회하는 선택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늘 선택에서는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해야지라는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은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생각을 했더니 하고 싶은 것인가 해야 할 것인가를 구분해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거는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본인의 의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고 싶은 걸 하면 어떻게 되냐? 저처럼 돼요. 전 하고 싶은 걸 다 해서 저렇게 됐어요. 어릴 때 소년원을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재밌는 삶을 살고. 근데 해야 될 거는 사람답게 사는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니까 제가 지금 180도 바뀐 제 인생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한테도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 제가 만나는 친구들한테도 그 얘기를 늘 해요. 하고 싶은 것인가 해야 될 것인가를 구분해라. 그래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선택하게 된다. 어차피 짧게 사는 인생, 후회를 덜 해야 제가 만족하는 인생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을 살건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게 하고 싶은 것인지 해야 될 것인지를 가장 먼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인생을 빠르게 남들보다 후회하지 않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오늘 이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강연에서는 제가 키우는 아이들, 정말 이 시대에 난다긴다는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아이들을 만들어야 할지를 강연을 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